이제 8장과 9장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다섯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의 그 내부적인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칭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해시도 그렇고, 뭐, 공익키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그 잘 아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저게 왜 저렇게 만들어졌지라기보다는 저 내부적으로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드는 거는 이게 또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저도 암호 기술 쪽으로 석박사를 했지만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들을 응용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암호 알고리즘들을 이제 좀 많이 쓰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스트림 방식도 현장에서 쓰이곤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건 블럭 방식의 암호이고 이 블럭 방식의 암호 할 때는 이제 암호 모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럭 방식은 정해진 크기의 메시지만 암호할 수 있고요. 그보다 작거나 또 그보다 크면은 그렇게 큰 파일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암호화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암호화 모드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ECB 모드라는 것만 설명해 드렸는데 이 ECB 모드는 이제 평문 패턴이 암호문 패턴에 나타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ECB 모드를 안 쓰고 여기에 있는 CBC, CTR 모드 같은 걸 사용하게 되겠고 뭐 요즘은 이제 저 CBC, CTR 모드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인증 암호화 모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모드에 대한 또 채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제 실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봤던 슬라이드일 텐데 어쨌든 이제 그 블럭보다 큰 메시지를 암호화를 못하니까 이제 얘들을 그 정해진 블럭 크기로 쪼개야 될 거고요. 그 쪼개진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모드가 ECB 모드이고 이 독립적으로 쪼갰을 때 맨 마지막 블럭은 또 그 블럭 크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채우기를 통해서 블럭 크기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암호화를 해야 되겠고 이 ECB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평문 패턴이 암호문 패턴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문 블럭이 같으면 암호문 블럭도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암호할 때 이런 패턴들이 안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암호화를 할 때 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면은 패턴이 나타나는 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그 암호 모드들은 얘들을 블록 단위로 나누지만 독립적으로 암호하지 않고 뭔가 추가적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때 P1과 P3가 같지만 결합하는 요 두 개의 정보가 다르면은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P1을 암호할 때 쓰는 요 정보를 어떤 피드백 정보라고 그래요. 이 용어가 뭐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암호 모드에서는 얘를 독립적으로 암호하면 똑같아지니까 독립적으로 암호하지 않고 뭔가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암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추가해서 활용하는 거를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된 정보와 P1을 뭔가 결합해서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결합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이 비싸면은 성능이 매우 떨어지겠죠. 독립적으로 22 모드로 암호화했을 때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모드에서는 피드백을 쓰고 이 피드백과 P1을 결합하지만 결합하는 비용은 저렴해야 돼요. 저렴해서 성능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성능이 너무 나빠지면은 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 모드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개발된 암호화 모드들을 얼마나 안전하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크게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문에 오류가 있었을 때 결과 암호문은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살펴보려고 하는 거냐면, 유사한 평문을 암호했을 때 그 결과 암호문도 그 차이가 비슷하면은 또 뭔가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평문을 암호하더라도 그 어떤 유사성 정도가 결과 암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이제 평문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문에 한 비트만 바꿨을 때 결과 암호문은 어떻게 달라지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이제 이 평문 오류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여러 블록들을 암호할 테니까 P1에 뭔가 한 비트를 바꿨을 때 이 C1, C2, C3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C1에도 영향을 주는지, C2, C3도 다 같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게 되겠고, P1이 한 비트가 바뀌면 C1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 C3도 다 같이 달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평문이 달라졌을 때 암호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평문 오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문은 그대로인데 이 암호화된 결과들이 있겠죠. 그 암호 모드 써서. 그럼 얘를 조작했을 때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후에 그 암호문, 암호 블록들을 조작했을 때 그걸 이제 수신자들은 복화하겠죠. 그 복화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 기존보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거고요. C2를 만지면은 P2는 뭔가 바뀌겠죠. 원래 의도대로 나오지 않겠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C2만 다시 받으면 되는 건데, 만약 다 바뀌면은 다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문 블록에 미치는 영향은 커야 되지만 전체 평문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수록 좋은 그런 암호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어떤 얘를 바뀌었을 때 의도된 변화를 P1에 줄 수 있냐? 얘는 뭐 100원이라는 어떤 정보를 암호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격자가 C1을 뭔가 조작해서 1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냐 없냐? 만약 바꿀 수 있으면 NM 특성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전성에 상당히 나쁩니다.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없었던 이 암호 모드를 사용함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보안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효율성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22 모드를 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는 게 병행수행 가능 여부예요. 병행수행 가능 여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암호화를 할 때 ECB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암호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세서가 4개가 있어요. AS 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1, P2, P3, P4가 있으면 ECB 모드는 얘를 각각 프로세서한테 할당해서 P1과 P2, P3, P4를
동시에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드에서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순차적으로 만약 P1을 암호화해서 C1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P2를 암호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가 4개 있든 5개 있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효율성 부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모드가 있으면 요 4가지를 살펴보고 괜찮은 암호 모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모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채우기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는 이제 블럭 크기보다 작은 메시지를 암호할 때도 필요하고 블럭 크기보다 큰 메시지를 암호할 때도 쪼개다 보면은 맨 마지막 블럭은 완전한 그 블럭 크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채우기가 필요한데 이 채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복호한 다음에는 채워진 부분은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뭐 2바이트를 채웠는데 4바이트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채운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2가지 방법은 암호문과 별도로 원평문의 크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암호하는 크기는 이 정도다 라고 알려주면 나중에 그 정도만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보통 우리들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고 프로토콜은 약속이잖아요. 서로 참여하는 사용자들 간에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를 알고 있고 각 프로토콜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크기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별도 원평문의 크기를 굳이 전달 안 해도 프로토콜을 쓸 때에는 내가 몇 바이트를 지금 받아야 된다. 이번 메시지는 몇 바이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고 또 이 방법보다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이 방법인데 채우기를 한 부분에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서 요 채워진 부분을 살펴보면 얼마를 제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채우기 할 때 비트 채우기가 있고 바이트 채우기가 있는데 비트 채우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평문 뒤에 첫 비트는 1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거하냐면 뒤에서부터 계속 0인 걸 봐요. 그러다가 1을 만났어요. 그럼 거기까지가 채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고 뒤에 설명드리는 바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데이터가 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블럭인데 그 형태가 되면은 또 채워진 데이터인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때는 채울 필요가 없어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블럭을 통으로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다 보니까 맨 마지막이 쪼갰는데 블럭 크기와 똑같은 크기가 됐어요. 그래도 항상 이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블럭 통을 채우기 데이터로 암호해서 보내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방법을 쓰면은 크기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평문의 크기보다 암호의 크기가 한 블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단점은 있는데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채운 부분이 여분 정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분 정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뭐 지금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여분 정보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여분 정보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이제 이 2번째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여전히 옛날과 마찬가지로 2번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크기로 우리가 암호화할 때는 그러니까 블럭 채우기를 할 때 비트 채우기가 아니라 블럭 채우기 할 때는 이제 그 블럭 크기가 8바이트예요. 8바이트이면은 8바이트인데 남은 데이터가 3바이트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 바이트에는
내가 채운 데이터를 넣어요. 값을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랜덤한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넣고 그러면 항상 마지막 블럭의 맨 마지막 값은 뭘로 인식해요? 채워진 바이트 값으로 인식하고 그만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그 똑같이 나눠졌을 때 얘까지 완벽하게 나눠졌다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어떤 수치값이 1에서 8 사이 값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데이터인데 그럼 잘못 채우기를 원래 데이터인데 제거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딱 배수로 나눠지더라도 한 블럭 전체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 이 방법을 쓰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그 평문의 크기보다 암호문의 크기가 최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한 블럭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 블럭만큼 언제 커져요? 평문이 블럭의 정확한 배수일 때, 그때는 무조건 늘어나고 정확한 배수가 아니면은 그 부족한 만큼만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에서는 요 앞에 랜덤한 데이터를 넣지 않고 그걸로 똑같은 값으로 채웁니다. 5바이트를 채웠으면은 5를 다 채우고 한 블럭 전체를 했으면 8. 뭐 지금은 이제 16바이트가 크기니까 16으로 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채우게 되겠고 저렇게 채우니까 제가 이제 여분 정보가 돼서 누구든지 복화해서 맨 마지막 블럭은 이제 그 채우기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블럭을 복화했는데 여기가 5야. 근데 여기가 4, 3, 뭐 다른 값 5가 아니야. 그러면은 복화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맨 마지막 블럭은 여기에 채우기 값이 있을 거고 맨 마지막 바이트 값은 채운 값이니까 만약 이 값이 뭐 1에서 16이 아니야. 16바이트인데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고 맨 마지막 1에서 16 사이의 값인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이 그만큼 똑같은 값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이제 RFC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RFC 표준은 그 인터넷 표준입니다. 인터넷 표준. 국제 표준, 뭐 ISO 표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RFC는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표준들을 우리가 RF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RFC에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표준 채우기, 요 바이트 채우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암호문이 평문보다 최대 한 블럭이 더 커질 수 있는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늘어나지 않게 이제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냐. 채우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게 암호문 훔침 기법이에요. 암호문 훔침 기법. 그래서 요 전에 보는 요 채우기는 채울 데이터를 추가해서 암호하고 있죠. 뭔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암호문의 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블럭은 이제 한 블럭보다는 커야 돼요. 그때 쓸 수 있는 거고 한 블럭보다 작으면 이 기법은 못 써요. 근데 한 블럭보다 큰데 이제 그 채우기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마지막 블럭은 PN으로 그 전체 블럭보다는 작겠죠. 근데 그 바로 전 블럭은 완전한 블럭이 되겠죠. Pn-1은 전체 블럭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암호하면은 그 블럭 크기가 나오겠죠. Cn-1이 나올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나온 거를 Cn-1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에 나온 것 중에 Pn과의 부족한 크기만큼을 여기서 잘라요. 잘라서 여기다 붙여서 암호를 합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cn-1로 쓰고 여기서는 요 부분만 cn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평문의 크기와 뭐가 같아져요? 암호문의 크기가 같아지죠. 같아져요. 이게 왜 됐냐면은 이 C'은 원래 필요한 데이터죠. 그 복호할 때. 근데 이 필요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암호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필요한 데이터를 채우기 데이터로 넣어서 암호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블럭이 안 커져요. 그래서 복호할 때는 맨 cn-를 이제 복호하면 이제 전체 정상적인 블럭이 나올 테고요. 여기서 cn의 크기만큼을 이제 pn으로 잡고 나머지 얘를 다시 여기다 붙여서 풀려서 pn-를 얻고 이제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원래 평문을 다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암호문 훔친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암호 훔친 기법은 이제 22 모드에서 채우기를 할 때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똑같게 만들 수 있다. 채우기를 함에도 그 원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원래 수신자가 받아야 되는 필요한 데이터를 채우기 데이터로 활용해 가지고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이제 그 채우기를 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호 훔친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그 암호 모드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ECB 모드, CBC 모드, CTR 모드 세 가지 모드를 살펴볼 겁니다. 물론 ECB 모드는 우리가 어떤 모드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암호 모드가 있으면은 네 가지로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를 한번 ECB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ECB 모드는 이제 그 각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4개 블럭이 있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채우기 같은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암호 모드의 특징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개 블럭을 암호하면은 4개 블럭이 나오겠죠. 각 그 PI를 독립적으로 암호해서 C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대신에 요거를 암호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P2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면 C1, C3, C4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즉 유사한 평문을 암호하면은 암호문도 유사하겠죠. 그냥 일부만 바뀌면 그 블록만 바뀌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ECB 모드는 그 평문 패턴이 암호문 패턴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을 이런 그 평문 오류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 말고도 블럭의 위치를 바꾸면은 얘 P2와 P3가 원래 이렇게 암호되어 있는데 이 C3와 C2를 그러니까 얘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뭔가 비트를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바꾼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면 평문은 어떻게 돼요? 바뀐 대로 또 복호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한 블럭을 뭔가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하면은 얘만 깨지죠. 나머지는 안 깨져요. 이거는 좋은 특성입니다. 어떤 특정한 암호 블럭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의 평문만 문제가 생기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얘는 나쁜 특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독립적으로 암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화를 모두 병렬 처리, 즉 여러 프로세서가 있으면 각 블록들을 여러 프로세서에 나눠서 동시에 암호하고 동시에
복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를 갖고 있으면, 또 요즘은 멀티 프로세서가 아니더라도 멀티 코어 CPU를 쓰잖아요. 그럼 각 코어한테 우리가 나눠 가지고 각 코어들이 동시에 이렇게 블럭들을 복호화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B 모드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CB 모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살펴볼 아머 모드는 CBC 모드입니다. 이제 이 ECB 모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모드들은 다 그 평문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지 않고 뭔가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이제 암호하는데, 이 피드백과 그 평문을 결합하는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고 했죠. 얘는 뭘 이용하냐면은 이전 CI-1, 이전 암호 블록, 암호문 블록을 평문과 XOR 해가지고 암호를 합니다. 이전. 그러니까 요 나온 요 결과를 다시 피드백으로 PI와 XOR 시켜서 암호를 해요. 그러면 요 피드백을 적용하는 비용은 비싼 건 아니죠. XOR 연산만 필요한 거예요. 128비트면은 뭐 인트 32비트짜리 4번 XOR 하면은 이제 준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비싸진 않은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원래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XOR 연산, 블럭 크기만큼의 XOR 연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죠. 복호화는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하는 거죠. 얘를 DK를 CI를 풀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죠. PI와 CI-1을 XOR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PI를 얻어내려면 뭘 해주면 돼요? CI-1를 XOR 해주면 되죠. XOR의 특성은 A와 A를 XOR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렇죠? A와 A 똑같은 값들을 XOR하면은 0이 되고요. 0과 어떤 A라는 값을 XOR하면 A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그러니까 XOR을 이용해서 암호하는 것은 평문을 K로 XOR하고 다시 K로 XOR하면 다시 평문을 얻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이렇게 암호하니까 얘를 암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CI-1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를 안 만들었으면 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화를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쭉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얘는 프로세서가 내가 5개, 6개 있든 멀티코어든 활용이 못 하는 거죠. 물론 얘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C들을 다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프로세서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복호화는 병렬 수행 가능하겠지만 이제 암호화는 그 병렬 수행, 동시 수행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어도 수행을 못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다가 이제 C0 얘기를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보시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P1 첫 번째 평문을 우리가 암호할 때는 그 이전 암호 블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C0가 없어요. 그럼 C0는 어떻게 해야 되냐? C0는 랜덤하게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IB 벡터라 그래요. IB 벡터. 이니셜 벡터. 그래서 여기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CBC 모드로 어떤 데이터를 암호하게 되면은 평문과 비교해서 암호문은 최대 몇 블럭이 커질까요? 최대 2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항상 IB 벡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IB 벡터는 암호할 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복호할 때도 복호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C0를 붙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C1, C2, C3, C4만 보내면 되는데 앞에 C0까지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도 우리가 표준 채우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블럭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럼 총 최대 몇 블럭? 2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암호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CBC 모드로 파일을 암호한다.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암호한다. 그러면 암호하기 전하고 암호 후에 파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을까요? 커집니다.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할 때와 암호하기 전 크기는 커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암호 기법에서는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난스 역할을 한다. 아, 뭐, 이 난스가 뭘 의미한, 이제, 만약 최근성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얘는 뭐 최근성 개념은 아니고요. 뭘 생각하면 되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암호 알고리즘들, AES 뭐 이런 알고리즘들은 결정적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ECB 모드로 어떤 키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얘를 암호화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똑같은 키로 암호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지겠죠. 아,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CBC 모드를 쓰면은 매번 암호할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결과 암호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달라져요? IB 벡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IB 벡터를 같은 걸 쓰면은 결과는 같아지지만 IB 벡터를 다른 걸 쓰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IB 벡터는 질문한 것처럼 장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늘어나는 거죠. 암호문 크기가 평문 크기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내가 쓰는 알고리즘이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라도 확률적인 알고리즘을 바꿔주는 거예요. 즉 IB에 따라서 결과 암호문들이 달라지고 매번 암호할 때마다 다른 IB를 쓰는 게 보통일 테니까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또다시 암호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같은 메시지 다시 암호해도 결과 확률적 알고리즘을 바꿔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IB는. 그래서 IB는 그냥 우리가 할 때 랜덤하게 사용합니다. 랜덤하게 사용하는데 뒤에 다른 모드에 살펴보겠지만 이 IB 벡터는 이제 예측할 수 있으면 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요 사용자 요번에 요런 IB를 쓸 것 같아. 그걸 알게 되면 또 공격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IB 벡터는 이제 매번 다른 걸 써야 되겠고 매번 다른 거를 매번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면은 난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생성하다 보면은 내가 이전에 썼던 난스를 똑같은 난스를 우연히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키를. 우리 방법은 키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키를 자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 말고 두 가지를 또 본 게 있는데 하나는 난스를 사용하는 기법에서는 난스를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똑같은 난스를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면은 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키를 바꿔줄 필요가 있고 암호 모드를 쓰는데 이런 CBC 모드처럼 초기 벡터가 필요한 암호 모드에서는 똑같은 IB 벡터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경우에도 키를 바꿔주는 거예요. 키를 바꾸면 또 새로운 거가 되는 거니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채우기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복잡하게 하면은 이제 그 암호문 훔치 기법을 CBC 모드에서도 적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있다는 것만 알고 쓰지는 않으니까 거의. 요즘은 이렇게 뭔가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어떤 건 아니에요. 우리 환경들이 지금 워낙 컴퓨팅 환경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저장 공간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장 공간에 대한 뭔가의 니드는 이렇게 뭔가 뭐 많지 않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CBC 모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얘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우선 처음에 살펴볼 건 평문 오류예요. 평문 오류. 그러니까 P1, P2, P5까지 있는데 얘를 암호했더니 CBC 모드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C0부터 C5까지.
얘는 5개 블럭인데 6개가 된 거죠. C0까지.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 중에 P2만 다른 걸 그러니까 약간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와 얘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당연히 지금은 똑같은 IB를 쓴다고 가정한 거예요. 다른 IB 쓰면은 어차피 달라질 테니까 똑같은 IB를 썼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전은 똑같은 IB를 썼으니까 같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얘부터는 뭔가 달라지겠죠. 얘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C2는 원래 P2와 C1을 XOR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건데 이제 여기서는 P2가 아니라 P2 프라임이 P2 프라임을 쓰기 때문에 이 C2 프라임은 C2와 달라지겠죠. 달라지게 되겠고 C3 프라임은 또 C2를 썼어야 되는데 C2 프라임을 쓰니까 또 달라질 거고 이 얘만 그러니까 C2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이후로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얘를 그 앞에 거 이용하고 얘도 앞에 거 이용하는 거니까 얘가 바뀌면 그 뒤로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이름이 CBC가 체이닝 모드거든요.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하나만 바뀌면은 아니 요거를 하나만 바꾸면은 이 이후로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뀌죠.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지만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앞부분은 똑같은 C0를 썼으면 같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측면에서 보면은 ECB 모드보다 확실히 좋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암호할 때 똑같은 IB를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맨 마지막에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평문에 다 그 평문 블럭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P1에도 영향을 받고 P2에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C5는 맨 마지막 그 암호문 블럭은 모든 평문에 영향을 받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하냐면 이 5개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바뀌면은 얘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뭔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맥 역할. 맥이 뭐예요? 해시인데 키를 이용해서 계산된 값이고 이 맥 값은 평문이 달라지면은 맥 값도 달라져야 되겠죠. 얘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CBC 모드는 이렇게 체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블럭을 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을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CBC 맥이라는 게 바로 CBC 모드를 암호하고 맨 마지막 블록을 맥 값으로 활용하는 걸 우리가 CBC 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평문이 조금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평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암호화를 했는데 이 암호문을 중간에서 누가 조작한 거예요. 얘를 조작했을 때 결과를 한번 원래 결과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C 앞에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영향받은 게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P1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C2 프라임을 복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C2 프라임을 우리가 K로 복구하는데 이 C2 프라임은 랜덤한 값이죠. 랜덤한 값인데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랜덤한 데이터를 어떤 랜덤한 키로 복구하려 하면은 뭐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얘를 C1으로 XOR 해가지고 결과를 P2로 쓰게 되는데 이 P2는 어떤 값이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망가뜨리면 P2는 왕창 깨질 거예요. 어떻게 깨질지 예측도 안 되고요. 근데 그 다음 걸 봅시다. 얘를
P3 프라임은 C3를 복호한 건데 C3를 그 복호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P3와 C2를 XOR한 값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XOR해서 이제 P3 프라임 만드냐면은 C2 프라임을 XOR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뭔지 예측 못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C2 프라임을 한 비트만 바꿨어요. 0을 1로 하나만 바꿨어요. 그러면 얘는 왕창 깨져요. 이 결과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왕창 깨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C2와 C2 프라임은 한 비트만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나온 P3 프라임과 P3는 어떻게 될까? 그 위치만 한 비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암호문 블럭을 우리가 조작하게 되면 그거에 대응되는 평문은 왕창 깨지지만 그 다음에는 특정한 위치만 바꿀 수가 있어요. 특정한 위치만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CBC 모드는 NM 특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요 특정한 블럭이 특정한 데이터가 되게끔 유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뭘로 XOR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3는 이렇게 깨지는데 C4는 어떻게 되냐? C4는 그 이전 거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블럭을 우리가 조작하게 되면 두 블럭에만 영향을 줘요. 그 블럭과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영향을 안 받고 잘 풀려요. 잘 풀려요. 그래서 자체 회복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얘가 계속 끝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블럭 그것과 그 다음 거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를 뭔가 조작하면은 그 조작은 몇 개 블럭? 두 개 블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접한 애들을 바꿔치기 했으니까 영향은 네 개에 받는 게 아니라 두 개에만 받겠죠. 요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가 두 개 주고 얘가 두 개 영향 주겠죠. 위치가 바뀐 그래서 항상 CBC는 두 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문제로 얘는 CBC에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 ECB에도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막 조합하는 거예요. 두 개의 암호문이 있는데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블럭 갖고 여기서 두 블럭 결합해서 메시지 만들면 풀리겠죠. ECB 모드는 독립적으로 암호화한 거니까. 이 CBC 모드도 뭔가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두 개의 암호문이 있으면 그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암호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암호문을 만들었을 때 깨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정상적으로 풀려요. 아까 자체 회복 기능에서 예를 들면 끝에 붙이면은 요 붙여진 요 위치만 잘못되고 나머지는 또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얘만 CBC만 이런 게 아니라 그 ECB도 똑같아요. ECB는 더 심각한 거지. 얘는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깨지는 위치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요 이어서 다음 주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